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6년도 문제입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 30년 됐죠. 넘었나요? 넘은 것 같아요. 모르겠네. 계산이 안 되네요. 계산이. 안 됐군요. 96이면은 28, 7? 뭐 좀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실 영문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한글말로 써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내용들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영문으로 냈던 것이 수재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다가 올해 문제를 보시면 영문으로 된 거를 요구한 적이 있었죠. 문제 3번도 영문으로 작성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따는 선화증권 얘기할 때 있죠. 신용장 조건 물어봤을 때 전체를 영어로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인코텀즈 제목 맞추는 것도 영문도 같이 쓰라고 나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영화도 뭔지 아시죠? 예,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달콤한 인생인가? 예, 나에게 왜 그랬냐고. 예, 아무튼 그런 얘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가야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 가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문으로 된 것도 점점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나왔기 때문인 거고요. 일단은 제가 크게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어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출제가 된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념이죠. 개념. 청약과 승낙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건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건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혹시 기억날까요? 청약의 요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구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쓰게 되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말을 하게 됐을 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청약이 되는 거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은 요건 중에서 보통은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구속성이 없을 때를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있을 때 그때 저희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정성에 대한 것도 충족이 안 됐을 때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특정인에게 제시했을 때는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라는 게 원칙인 것이고 하지만 예외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따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정된 누군가에게만 내가 효력을 발휘하겠다. 예를 들면 선착순 몇 명에게는 내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향한 거를 하더라도 청약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류를 말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챙겨볼 게 뭐냐면 바로 조건부 청약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건부 청약은 따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머지는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 청약, 국제 뭐죠? 해외 청약, 그렇죠? 뭐 매수 청약, 매도 청약 나오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어본다면 그건 있겠죠.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약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거를 말합니다. 피청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한 거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불확정 청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청약자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불확정 청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건부 청약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약의 효력에 관련해서도 효력 발생과 소멸이 나오는데 효력 발생은 사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단순하잖아요. 도달주의 입장을 갖고 있죠.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을 뿐인 것이고 소멸에 대한 것들은 출제가 한 번 됐었습니다.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심지어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2020년도 나왔을 거예요. 2020년도에. 유형 바뀌고 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아시죠? CRSG는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승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개념도 정리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 요건이라 하는 것들도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낙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거잖아요.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초점은 청약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은 사람 있죠. 당사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 피청약자만이 승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승낙할 때는 경상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경상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어한다. 무조건 적용한다고 말을 쓰죠. 조건부로 승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적용에 한다고 말을 쓰게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에서 정한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을 정한 게 있을 때도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할 것. 그래서 진술이나 행위 같은 거 가능하죠. 하지만 반대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침묵하거나 부작위는 그 자체로는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요건에 대한 것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기 나왔던 것 중에 요거 있죠. 경상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원래 원칙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가 있는 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기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유효기간, 승낙기간이라 말을 쓰죠. 청약의 유효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이라 하는 것들이 서로 합의된 게 있었을 때는 합의된 기간이 될 것이고 합의된 게 없었을 때는 어떤 청약자가 발송했던 통신 수단의 신속성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당 기간이라 부르는 합리적인 기간 안에 승낙을 했을 때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CISG로 가서 보면은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들이 나오는 게 있고 19조 나오죠. 변경된 승낙의 효력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1조로 가서 보면 지연된 승낙의 효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CISG 20조의 그 밑에 항, 두 번째 항을 가서 보시면은 그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도달했을 상황이었다고 했을 경우에도 승낙 기간의 연장을 그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거였네요. 그게 21조였던 거고 20조는 그거였습니다. 비영업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던 거죠. 승낙의 기간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산입이 되지만 기간의 말일 날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리고 청약의 그 승낙의 효력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효력 발생과 효력 소멸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효력 발생인 거죠.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것은 효력 발생에 대한 것이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